식당 앞에 섭니다. 혼자 들어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살핍니다. 사람이 많네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보이나 두리번거립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동창의 날입니다. 가기 싫지만 안 가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갑니다. 모두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명문대 간 아들, 좋은 직장 다니는 딸. 당신 차례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리 애는 그냥 얼버무리고 맙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 올리는데도 10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 저렇게 쓰면 어떨까? 오타는 없나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에도 불안합니다. 괜한 말 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칩니다. 인사를 해야 할까요?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할까요?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이고 지나칩니다. 뒤돌아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경험들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뒤에서 뭐라고 하진 않을까? 이상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쓰입니다. 더 당당해져야 할 나이에 왜 더 눈치를 보게 될까요? 정말 남들은 나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심리학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민망한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당시 유행이 한참 지난 촌스러운 연예인 사진이 크게 박힌 옷이었죠.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강의실에 들여보냈습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게 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었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몇 퍼센트가 당신의 티셔츠를 알아챘을 것 같나요?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봤을 겁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작 23%만이 그 티셔츠를 알아챘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길로비치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 우리는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환한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고 모든 관객이 나를 주목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명은 켜져 있지 않습니다. 관객들은 각자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실수를 모두가 기억할 거라고요. 내 외모를 사람들이 유심히 볼 거라고요. 내가 한 말 한마디를 다들 곱씹을 거라고요. 하지만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에 바쁩니다. 자기 걱정에 정신이 없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잊힙니다. 타인의 기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흐릿합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덜 완벽해도 괜찮다는 뜻이니까요. 좀 실수해도 괜찮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알면서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당당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눈치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축적된 경험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평가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요. 성적표를 받았고, 인사고과를 받았고, 친척들의 품평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누군가는 비교했습니다. 옆집 애는 말이야.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학습이 됩니다. 세상은 나를 평가한다. 나는 항상 검증받아야 한다. 조금만 삐끗하면 낙인 찍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몸에 새겨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위와 체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입니다.
부장이고 과장이고 부모이고 선배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생겼습니다. 그 역할에는 기대가 따라옵니다. 이 나이에, 이 직급에, 이 위치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젊었을 때의 실수는 패기로 봐줬지만 이제의 실수는 무능으로 보입니다. 잃을 것이 많아진 인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변화하는 기준에 대한 불안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뀝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낯설습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9세대가 됐구나. 뒤처지고 있구나.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틀린 말 할까봐, 꼰대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외모도 변했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젊음이 주던 자신감이 사라진 자리에 불안이 자랍니다. 50대 중반의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임원 바로 아래 직급입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가 두렵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끼어들었다가 분위기 깨면 어떡하나, 꼰대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술만 마십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나는 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까? 48세의 박 여사는 SNS에 사진 한 장 올리지 못합니다. 찍은 사진을 보면 자꾸 흠이 보입니다. 얼굴이 붓고 주름이 늘고 옷핏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엄마들의 사진과 비교됩니다. 결국 올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봐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심리학은 이를 평가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판단에 과도하게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 불안의 뿌리는 깊습니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착하게 굴면 사랑해줄게, 1등하면 칭찬해줄게, 말 잘 들으면 예뻐해줄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랑은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요. 인정은 증명해야 받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남들이 인정해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인정이 끊기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요. 완벽주의도 한몫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100점 아니면 0점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기입니다. 평가받는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면 경보를 울립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전투 도주 반응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만성화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또 다른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투명성의 착각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내 긴장을 남들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떨고 있다는 걸, 목소리가 떨린다는 걸, 식은땀을 흘린다는 걸 모두가 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0% 이상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만큼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제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디테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일일이 기억할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그럽습니다. 당신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대부분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오히려 친근감을 느낍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평가받는 사람에서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 말고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궁금해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저도 제 걱정하기 바빴어요. 그때 그 실수요? 전혀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무거운 시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스포트라이트를 끄는 연습입니다.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몇 명일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카페에 앉아 있다면요. 10명 중 8명은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은 창밖을 보고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하는 당신을 모두가 뚫어지게 본다고 느끼시나요? 실제로는 절반은 다음 차례를 걱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점심 메뉴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세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과대평가된 주목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부러 작은 실수를 해보는 겁니다. 이건 노출 치료의 일종입니다. 두려운 상황에 조금씩 노출되면서 실제로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걸 배우는 거죠. 식당에서 포크를 떨어뜨려 보세요.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세요. 한두 명이 잠깐 쳐다보다가 금방 자기 식사로 돌아갑니다. 3초도 안 걸립니다.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 일부러 살짝 말을 더듬어 보세요. 저기, 그러니까,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냥 기다려줍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말씀하세요 라고 격려해 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합니다. 이런 작은 실험들을 하루에 하나씩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두려움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추측과 사실을 구분하는 겁니다. 인지치료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생각을 법정의 증거처럼 다루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종이를 꺼내세요. 왼쪽에는 내 생각이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증거라고 쓰세요. 내 생각칸에 동료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적었다면 증거칸에 실제 증거를 적어보세요. 그가 그렇게 말했나? 아니요. 그가 나를 피하나? 아니요. 어제 커피 마시자고 했어요. 내 업무를 무시하나? 아니요. 지난주 보고서 칭찬했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내 불안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고 기록지라고 부르는데요. 매일 저녁 10분만 투자해서 오늘 했던 걱정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한 달 후면 자동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잣대, 동료들의 시선. 이제는 내 기준을 세울 때입니다. 노트를 펴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직함일 수도 있고, 따뜻한 관계일 수도 있고, 창의적인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적으세요. 그 다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택이 이 가치에 부합하는가?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요. 동창회에서 자녀 자랑을 하지 않았다면 남들은 이상하게 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가 정직함이라면요. 과장하지 않고 솔직했던 당신은 자신의 기준에 부합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내적 나침반이 생기면 외부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거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절이 무섭습니다. 거절당하면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거절은 생각보다 견딜만 합니다.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보세요. 친구가 주말에 만나자고 하는데 정말 피곤하다면 미안해,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듭니다. 상대가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 푹 쉬어라고 답합니다.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무리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죄송하지만 지금 제 일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상사가 화낼까요? 대부분은 이해합니다. 오히려 자기 업무를 파악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반대로 거절당하는 경험도 해보세요. 부탁을 했는데 안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나요? 아닙니다. 조금 실망스럽지만 살아갑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거절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는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심리학자가 10년 넘게 취약성을 연구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거리감을 만듭니다.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실수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다음번 회의에서 시도해 보세요. 제가 이 분야는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요. 무능해 보일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친구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아 보세요. 요즘 좀 힘들어라고요. 약해 보일까요? 아닙니다. 친구는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도 힘들 때 당신에게 기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취약함을 보이는 용기, 그것이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주의를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의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대화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상하게 보이나? 내 목소리가 떨리나? 내 표정이 이상한가? 를 계속 모니터합니다. 이러니 대화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더 어색해집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를 상대방에게로 돌리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대신 저 사람은 지금 편안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표정을 관찰하세요. 피곤해 보이나요? 즐거워 보이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나요? 이렇게 주의를 밖으로 돌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대화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의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느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요. 관계가 깊어집니다. 평가에서 공감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대화가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화의 톤이 우리 기분을 결정합니다. 실수했을 때 뭐라고 말하시나요? 창피해, 바보같이, 다들 날 이상하게 볼 거야. 완벽하게 못하면 의미 없어.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창피해 대신 누구나 실수하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날 이상하게 볼 거야. 대신 대부분은 자기 일로 바빠서 신경도 안 써. 완벽해야 해 대신 최선을 다했으면 충분해. 처음엔 어색합니다. 진심으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말을 바꾸세요.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아. 거울을 보고 말해보세요. 어색하지만 계속하세요. 뇌는 반복되는 말을 학습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는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을 한 번에 극복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단계로 쪼개세요. 혼자 식당 가기가 무섭다면요. 1단계는 식당 앞까지만 가보는 겁니다. 2단계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메뉴판만 보고 나오기. 3단계는 자리에 앉아서 물만 마시고 나오기. 이렇게 천천히요. 각 단계에서 성공하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잘했어, 한 걸음 나아갔어. 회의에서 의견 말하기가 무섭다면요. 1단계는 회의에 참석만 하기. 2단계는 한 문장이라도 말하기. 저도 동의합니다라는 짧은 말이라도 좋습니다. 3단계는 질문하기. 4단계는 내 의견 제시하기. 이렇게 단계를 밟으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 단계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열 번째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회 불안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인지행동 치료는 사회 불안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입증됐습니다. 치료사는 당신과 함께 불안의 뿌리를 찾고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두려운 상황에 체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몇 달의 치료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옵션입니다. 심한 불안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데요. 약물이 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성숙함입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10년을 보내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폐 끼치기 싫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당신을 옭아매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자기 걱정에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당신이 했던 실수를 오늘도 곱씹는 사람은 아마 당신뿐일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당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시선 신경 쓰며 살 건가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움츠러들며 살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자유로워질 건가요? 정약용 선생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남이 나를 몰라줌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내가 나를 아는지 물어보라고요. 나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요. 나는 나에게 만족하나요? 나는 나를 사랑하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10명 중 2~3명만 당신을 좋아해도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아끼는 사람 몇 명이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평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괜찮다고 느낀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오늘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정말 작은 거요.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회의에서 짧은 의견이라도 말해 보세요. 단톡방에 이모티콘 하나 올려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남의 시선 신경 끄고 원하는 걸 해보세요.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어보세요.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태어난 것만으로도 가치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을 봐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 자신에게서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